올해 3월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유니폼을 전부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자 간호사 기숙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 사건의 목격자인 김민주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지금부터 제가 민주 씨가 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2024년 3월 그날은 저녁 약속 후 혼자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 뒤에서 검은 옷에 검은 마스크까지 쓴 한 남자가 절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제가 서두를수록 남자의 걸음도 덩달아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룸메한테 데리러 나오라고 전화를 하려는데 저기요. 선생님, 여기가 여자동이라 남자분은 저 초소에 신분증 내고 오셔야 되는데. 아유, 그런 다니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요. 그 자식이 뭐 학고지 한 건 아니죠? 예? 아이고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야. 예? 저 괜찮아요. 수고해요. 정말 감사한데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나중에 인사도 그냥 올라온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작게나마 보답을 하려고 비타민 음료를 사서 찾아뵀는데 근무 시간이 안 맞는지 그 뒤로는 통 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교대 3교대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 진짜 비싼 구두인데. 아, 누가 훔쳐간 거야? 짜증나. 기숙사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상한 건 다른 건 손도 안 대고 제 룸메이트 신발만 몇 켤레 훔쳐간 거였죠. 신발이 또 고가니까 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왜? 엊그제 저희 방문을 열렸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가 제 룸메 구두에 코를 박고서 냄새를 즐기고 있는 거였어요. 뭐야? 패티시 이런 거야, 패티시. 그 남자가 저를 휙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여구나. 사실 이건 제가 엊그제 꾼 꿈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룸메 신발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꿈에서 본 남자가 생각나가지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완전 예지몽은 아닌데 비슷하네. 그리고 며칠 뒤 밤늦게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기숙사 입구에서 복도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상구 문이 열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돌아서는데 뒤에서 소름 끼치는 둔탁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검은 옷, 검은 모자, 기숙사 앞에서 저를 쫓아오던 그 남자. 그때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벽을 툭,
꽂히면서 다가왔습니다. 제 팔뚝만한 크기의 피 묻은 스패너로요. 이건 무기인데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이 방 저 방 두드리는데 방문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겁에 질려서 마구 뛰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는 휴게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자의 검은 신발이 제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남자의 발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거기 있었구나. 그때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 그 이제 꿈이야. 나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는 그러니까. 거지? 너무 무섭고 찝찝해서 출근해서도 그 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무가 끝나자마자 방에 돌아와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자려는데 뭐야? 아까 절 정리하고 나갔는데? 옷장 문 사이로 옷이 막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되게 뒤지는 사람이 있어, 뒤지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또 마구 뛰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옷장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뭐야, 저는지. 룸메가 바빴는지 옷을 막 접어두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얼른 다시 정리하고 자려고 옆쪽 옷장 문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까만 옷, 그 남자가 있었어요. 뭐야, 이거? 휴대폰에서 나는 호출 알림 소리에 잠에서 또 깼어요. 뭐야? 꿈이었다고? 이제는 정말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을 할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긴급 호출이라 어쩔 수 없이 나왔죠. 간호사도 바쁘거든. 그런데 입구 유리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 안 돼. 아가씨, 내가 카드 키를 안 갖고 와서 여기 그 문 좀 열어줘요.
자세히 보니까 저를 도와주셨던 경비 아저씨더라고요. 사연촌에 나왔던 그 경비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열어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스쳤어요. 아저씨 볼록한 주머니 밖으로 꿈에서 본 그 스패너 손잡이가 보였어요. 진짜로? 아이, 아가씨, 뭐 하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가씨, 얼른 문 좀 열어줘요. 아이, 아가씨, 뭐 하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니까. 문 열라고! 에이, 같은 나! 뭐야 갑자기 이 아저씨. 뭐지? 이것도 꿈인가? 스스로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계속 울리는 호출 알림을 무시하고 일단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 옷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열지 마. 도망가, 그냥. 열지 마. 경비 아저씨? 혹시 경비 아저씨? 안 돼, 안 돼. 너 왜 그래? 너 뭐해? 너 호출 못 봤어? 아, 빨리 준비해. 다행히 그건 룸메였어요. 제가 호출에 응답이 없으니까 절 데리러 온 거였죠. 은지야, 난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너 진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꿈에서 어떤 남자가 여기서 나와서 나를 스패너로 막 때렸거든? 근데 아까 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스패너를 들고 있는 거야. 뭔 소리야? 경비 아저씨는 내가 방금 만났는데. 그 안경 쓴 아저씨? 아, 그 아저씨 입구 앞에서 만났어. 기숙사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신고 들어왔대. 그 아저씨? 그 아저씨가 여기 들어왔어? 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셨는데. 룸메의 말에 뒷덜미부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까 카드키가 없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경비 아저씨는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욕하고 그런 거. 그런데 그때 밖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른 사람은 옆방에 있던 유미였어요. 유미야! 유미야, 너 괜찮아? 유미야. 나 방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누가 내 방 옷장 안에 숨어 있었어.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를 흘리는 유미 옆에는 그 스패너가 있었어요. 범죄네 범죄.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기숙사생들이 다들 뛰쳐나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저씨는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CCTV가 고장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아저씨를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그 아저씨가 기숙사 경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비를 사칭한 그냥 저기야 추행범이야 나쁜 놈이야. 파란색 셔츠에 경비 모자 쓰고 돌아다니니까 저희는 당연히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어디서 구해서 입고 다니면서 경비원인 척을 했던 거예요. 경비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병원에서 아예 경비 유니폼을 싹 다 바꿔버렸어요. 로 그래서 옷을 바꿨구나 근데 그래도 아직 병원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불안하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구만. 대체 저는 어떻게 그런 꿈을 꾼 걸까요? 매일 잠에 드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 남자를 꿈에서 다시 보는 날, 악몽 같던 현실이 다시 되풀이될 것만 같아서요. 아가씨, 문 좀 열어. 호호. 영어 제목이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13년 차 간호사인 김주원 씨가 네. 직접 겪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때는 2012년. 이제 막 3년 차 간호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 역할을 하는 준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이제 환자는 돌아가신 후에도 간호사가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신규 때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언제부턴가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또 그렇죠. 그렇게 2년간 많은 환자를 좀 보내면서 저는 점점 죽음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배가 후배의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입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3년째 유독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미 선배였습니다. 넌 양치도 해? 죄송합니다. 뭐야? 왜 병원에서 울상을 치고 그래? 일하기 싫은가 보다. 잘 됐네. 나한테 일 안 가르쳐도 되겠네. 3년째 이은미 종합병원, 그것도 준중환자실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참는 것 말고 답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환자 호출이 오는 거예요. 3번 베드? 여기 비어있을 텐데. 왜 울리지?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얼른 뛰어갔더니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눌러줬나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미 선배가 제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아우. 너 일 안 하고 뭐하니? 아니요 선배, 방금 여기 베드에서 콜이 와서요. 자다가도 거짓말까지 하네. 빈집 낸 거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억울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딨지? 누가 일부러 싹 빼간 것처럼 물품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야, 장난친 거네, 장난친 거야. 그때 귀신같이 또 은미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드레싱 키트가 없는 거 10년 만에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전에 드레싱 키트랑 거즈랑 글로버랑 다 있는 거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네가 확인한 거 어딨는데? 어딨냐고. 네가 일 똑바로 안 해놓고 거즈 변명이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억울한 상황마다 은미 선배가 절 지켜보고 있냐고요.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내가 꼭 현장을 잡아야겠다.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맨날 당할 순 없지.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음. 4번 베드? 여기 환자 없을 텐데. 4번 침대는 좀 전에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가서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어디론가 사라지던 은미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네, 다녀오세요. 이번엔 현장을 잡든지 해야지. 아,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배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4번 베드로 갔습니다. 살며시 커튼을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뭔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몰라서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디에도 선배의 흔적은 없었죠. 다시 병동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배 아니야? 은미 선배. 설마 은미 선배인가? 천천히 돌아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와서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준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동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 이송용 침대가 막 달리는 소리, 심전도 소리까지 온갖 다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병동을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남은 마지막 환자를 확인하려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복도 끝에서 봤던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치 오래전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 주저앉은 순간 꿈에서 깼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몸까지 망가졌고 병원에서도 제 상태가 조금 심각해 보였는지 응급휴가를 사흘이나 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엄마가 있는 본가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도는 거예요.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제 눈앞에 준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른 일어나려는데 수많은 손이 올라오더니 제 양팔과 양다리를 막 잡아서 누르기 막 시작했어요.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는데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절 따라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왔네. 여자는 온몸에 병동에서 쓰는 물품들을 치렁치렁 막 달고 있었어요. 어우, 괴기스럽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길 기도했죠. 그때 여자가 답답했는지 저를 향해 뭔가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새빨간 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던지는 게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콧줄, 배권, 피주머니. 저희 환자들이 임종 때까지 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맞아. 아. 그제야 여자가 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일도 선배들도 모든 것에 지쳐 기계처럼 일을 했거든요. 매일 환자를 만나면서도 환자가 빨리 나아서 퇴원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얼른 사고 없이 퇴근하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제가 무심하게 보냈을 수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는 어느새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서 한 뼘, 두 뼘, 천천히 제 몸 위로 긴 손톱에 핏기라고는 없는 여자의 창백한 손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여자의 양손이 제 목을 향해 오는 그때 삐쩍 마른 나무 토막 같은 팔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오, 뭐야, 구세주네. 도와주는 것도 도와준다. 앙상한 손은 꽉 여자의 팔목을 세게 쥐기 시작했고 절 죽일 듯이 다가오던 여자는 기적처럼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앙상한 손이 여자의 팔목을 놓는 순간 눈앞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꿈을 계속 꿨고 늘 앙상한 손이 나타나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퇴마를 잘해준다는 스님을 모셔왔어요.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탄식부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다 데리고 왔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제게 수많은 영가가 뒤엉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는 기괴한 일들도 다 이 영가들 때문이었대요. 그러다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 하셨어요. 모조리 다 독한 잡기들인데 영감 딱 하나, 그건 잡기가 아니네. 성생한테 딱 붙어서 다른 영가들이 해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 아, 어디 지켜주고 있는 거야. 스님은 제게 절 지켜주고 있다는 영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경을 쓰고 얘는 뻘쩍 나오고 팔다리는 비쩍 말랐어. 스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지? 3년 전 신규 간호사 시절이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늘 웃으면서 환자들에게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애쓸 때였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병동에는 40대 초반쯤 되는 간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요. 다행이에요.
환자들한테 실실 입고내지 말라 그랬지.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마. 그냥 그대로 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이 환자분이 은미 선배가 절 괴롭히는 걸 보신 거예요. 거기 간호사 선생님, 저 담요 좀 바꿔줘요. 가봐. 환자분은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 싶으면 이것 좀 봐달라, 저것 좀 봐달라 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으셨어요. 선배들을 피하게 해주시려고요. 선생님이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지. 나 같은 반에도 주사를 잘 놓아야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고. 매일 10번씩 내 발에 연습해요. 항암제를 많이 맞은 분들은 혈관이 말라서 주사 놓기가 특히 어렵거든요. 그래, 맞아. 본인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훗날 좋은 간호사가 되라고 저를 위해서 본인 팔을 내주셨던 분이 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하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드셨지만 저에겐 항상 웃어주셨습니다. 힘든 신규 생활을 씩씩하게 버티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죠.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보내드릴 때마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계시던 침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때도 선배에게 혼이 났거든요. 야,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그러고도 간호사야? 너 자질도 없어. 그날 이후 전 어떤 환자가 죽더라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게 됐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퇴마를 진행했고 더 이상 어떤 환자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 지켜주셨던 환자분은 따로 천도제를 지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조금 울컥한데 그냥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라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또 눈물이 자꾸 나서. 아, 참. 그분은 너무 병원 생활하면서 고마웠던 거죠, 이분한테. 그러고 나서는 약간 내가 이 길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계속 가야겠다. 이런 약간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명감이 좀 들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행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면 좋겠어요. 상세불명 심정지. 심정지가 왔다는 건데 심정지면 안 되는 거잖아. 경기도 평택에 살고 계신 새 아이의 어머니 이수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1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상세불명 심정지. 의학용어군요, 이게?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수정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원인이 없다고 했어요. 상세불명의 심정지였어요. 중환자실에 가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심정지가 돼서 10분 이상 심정지가 된 상태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오, 10분 이상? 거의 이제 뭐 사망한 상태인데 거의 코마.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저도 제 스스로 그냥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아, 그럼 남편이 여러 이렇게 가지 되면. 있었구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또 심장이 멈춘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수정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 졸려? 이 정도 끄떡 없지. 아직 남았으니까 좀 자. 우리 애기도 피곤하겠다. 알았어. 저희 시부모님은 강원도 속초에 살고 계셨는데요. 아버님 암 수술 경과를 봐야 해서 늦은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속초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그때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어? 우회전이라고? 이 길 맞아? 이 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씩 시댁을 오갔지만 한 번도 이 길로 간 적은 없었어요. 가던 길이 있는데. 막히나? 저는 그냥 고속도로로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자면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자 가파른 산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뭐야? 갑자기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앞에 뭐 나왔나 보다. 방금 뭐가 앞에 지나갔는데? 앞에? 고라니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잠깐만. 여보 뭐해 빨리 와. 알았어. 그런데요, 다시 출발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뭐야? 어머 여보. 여보. 아니 글쎄 남편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했나?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운전을 해서 속초 아버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또 졸아? 나도 힘든데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여보. 여보. 안 되겠다 싶어서 시원한 물이라도 사러 가려는 그때 누가 하는 얘기야? 갑자기 귓가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너무 놀라서 두리번거렸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가려고 돌아섰는데 귀신이 떠는 그 말을 듣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졸고 있는 남편 뒤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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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남편의 머리를 계속 치고 있었어요. 꼭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저 사람 뭐야? 사람 맞아? 나 얘랑 갈래. 보호자님. 네.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고 남편은 아버님이 계신 진료실로 향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의 뒤에 착 달라붙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남편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 불안해. 저는 제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끔찍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외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평택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비몽사몽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운전을 했어요. 또 줘라. 아 진짜. 깜깜한 산길을 굽이굽이 가다 보니까 속초에 갈 때 사고가 날 뻔했던 그 길이더라고요. 또 거기로 가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커브를 도는데 저게 뭐지? 갓길에 짐가방 같은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냥 열지 마, 열지 마. 근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 찰나였는데 너무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기괴하게 다리를 절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여보 일어나봐. 아, 여보. 남편을 아무리 불러도 깨질 않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봐. 다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불안하네. 불안하다. 안 보이면 불안해. 아, 뭐지? 간 건가? 타고 있네. 휘범벅인 얼굴을 하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제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시 보니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 분명 여자가 있었는데. 나 이제 진짜 보이는 건가? 그래, 예전부터 뭐가 있나 보다. 그래. 저희 외할머니가 큰 만신 분이세요. 아, 그래. 외할머니, 형제, 자매
포함 저희 외삼촌까지 전부 다 무속인이셨어요. 저기 모자이크 처리했는데도 포스가 있으셔. 속초에 다녀온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형체가 제대로 보이는 귀신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떡해. 발이 떨어진 것 같아. 그니까 어떡하냐. 그런데 여보, 나 축구하러 갔다 올게.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쌩쌩해져서는 회사 동료들이랑 축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운동만 하고 빨리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불안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큰일 났어요. 정훈이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아이고. 너 괜찮아? 그런데 그때 이 새끼들! 쉬었나 봐. 쉬었다.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너 누구야? 신기하게도 남편이 주저앉더라고요. 그런데 야, 200줄! 자, 시끄러!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계속해서 고함을 치던 남편의 심장은 갑자기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곧 다시 뛰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 이게 좀 오늘 밤 이거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돼, 안 돼.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뱃속의 아이는, 우리 애들은 넋을 놓고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일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남편. 우리 남편은? 여보. 여보! 여보! 헐레벌떡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 다 귀신이구나. 다 귀신이구나. 저는 본능적으로 중환자실 앞으로 뛰어가서 두 팔을 벌려서 막아섰습니다. 야, 다시! 300줄 차! 시끄러! 너네 뭐야? 내 남편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제밥도 못 처먹게 입을 다 틀어막아 버릴 거야! 세게 나갔네. 하지만 귀신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계속 강하게 밀어댔죠. 힘에 밀리던 그때
남편 안 죽는다. 어디선가 들려온 말과 함께 저를 밀어붙이던 힘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할머니. 할머니. 시루떡이 엄청 잘 됐어. 시루떡 위에서 동자들이 뛰어놀아. 할머니는 굿이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분이 나오셨어요. 저 김정우님이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심박수 유지 중이세요. 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나면 7살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진정하고 난 뒤 할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속초 갈 때 길 잘못 든 적 있지? 그놈들 산속에서 뛰어나와서 차에 탄 거야. 그 산길 도로에서 남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던 그 순간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갈 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남자 귀신이 차에 타서는 남편 뒤에 딱 달라붙어서 머리를 계속 툭툭 치면서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를 칠 때마다 남편이 꾸벅꾸벅 졸았던 거죠. 남편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운명이고 이미 그 명줄이 다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줄을 기대어서 사는 게 이제 제 명줄을 같이 기대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생연분이네. 아니 근데 이것도 무슨 얘기야? 사고로 급사한 귀신들이 명이 다했는데도 계속 살아있는 남편한테 심술이 나서 들러붙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놓고 지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제 명줄에 기대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 40살 김경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경수 씨에겐 15년 넘게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얼굴마저 잊어버린 어머니가 결코 잊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요. 경수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 엄마가 되게 젊을 때 치매가 걸리셨어요. 이유 없이 소리도 많이 지르시고 굉장히 욕도 많이 하시고 가족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시다가도 의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면서 부들부들 떠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어쩌면 그 저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야? 뭐지? 어머니에게 저주를 내린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제가 경수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아들 왔어? 오늘 좀 일찍 왔네? 경수 왔네? 저녁 먹어야지. 주방에서 이 집의 집주인인 301호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아, 여기 저희 집 아니냐고요? 사실 301호는요, 저희 옆집이에요. 아주 친하게 지냈구나.
아버지가 일 때문에 주말에만 오셔서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301호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301호를 제 집처럼 오갔죠. 그래, 이웃이 좋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301호 아주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주머니 옆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제 301호 아줌마 아는 척 하지 마. 그리고 오, 싸웠나 보네, 둘이. 저는 굳어있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두 분이 싸웠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옆집 301호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01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대판 싸움. 그리고 이 소리가 안 들리는 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에 밤새도록 시달려야 했습니다. 뭔가 기묘한 리듬이 있는 소리였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힘든 이웃이 됐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고모네를 가셔서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아파트 복도 쪽 방충망만 닫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긁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멀쩡하던 방충망이 찢어져 있고 저를 지켜보는 눈동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방충망 틈으로 뭔가를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가 빨리 돌아오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정신이 몽롱해질 때쯤 이불이 확!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밥 먹자. 어머니였습니다. 벌써 아침이 됐더라고요. 창문을 봤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찢어진 방충망 틈에는 길쭉한 새우 과자가 꽂혀 있고 창틀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어머머. 뭐야 진짜. 내가 본 게 진짜였어. 그렇지만 전 그날 일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판 싸울까봐 또. 하지만 그때 몰랐죠. 더 무서운 일이 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며칠 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아파트 복도를 쭉 걷는데 정신을 차렸을 땐 전 이미 301호 아니었습니다. 어머 뭐야? 왜? 뭐야? 이거 뭐 홀린 거야? 뭐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행복할 거야 아주머니가 온몸에 시커먼 액체를 바르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간장은? 그런데 갑자기 나보러 왔어? 엉덩이를 끌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때 봤습니다. (301호의) 거실 벽에 한가득 박혀있는 수십 개의 모슬려. 어머! 그래서 화난 거야. 저는 마구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죠. 누군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 왜 거기가 있어? 어머니는 저를 서둘러 집 안으로 밀어넣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엄마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 알았어? 어디 가시는 거지? 이거 내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지만 차마 따라가지 못하고 현관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만 기다리던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어떡해. 무슨 일 나신 거 아니야? 안 되는데. 저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301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부림치던 아주머니가 뚝 멈추더니 전현이 나보다 더 좋아? 아니지. 누구께서 비춰주시옵시고 보내주시옵시고 주여. 전 어머니를 일으켜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도망치는 저와 어머니의 등 뒤로 아주머니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주머니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병원에서 사람들이 나온 날 경주야, 이거 먹고 하자. 고마워요, 엄마. 경선마. 301호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옛날처럼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요. 잠깐 나와볼래? 어머니는 좀 마음이 흔들렸는지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밖에는 아주머니가 검은 정장을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언니. 아주머니는 온화한 얼굴로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아주머니가 얼굴을 뗐을 땐 어머니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301호 아주머니가 조금 이상해졌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알려준 건 301호 아저씨였는데 밤마다 제가 들었던 기묘한 쿵쿵거리는 소리. 그건 바로 아이고. 집사람이 귀신에 씌인 것 같다는 301호 아저씨의 말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 불렀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자 아주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이사한 뒤에도 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며 매일같이 악몽을 꾸셨고 하나 둘 기억을 잃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모가 어머니를 보러 집에 오셨어요. 전 이모께 커피를 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험은 잘 봤어. 여보.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으세요? 엄마, 그 아줌마 여기 없어요. 왜 자꾸 그 아줌마 얘기를 해? 그때 손을 꼭 잡으시곤 경수야, 난 엄마 이해해. 그러면서 이모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사를 하고도 내내 불안해했던 이유. 정신병원으로 떠나던 날 301호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남긴 저주를 말이죠. 너 나 이렇게 보내면 끝날 것 같아? 아니. 너는 곧 네 새끼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 거야. 기다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정말 301호 아주머니의 저주 때문에 생긴 걸까요? 그 아주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